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시동생한테 존댓말 쓰게 하는 것도 진짜 다 바꿔 갈아치워야 될 때는 다 바꿀 거야. 아이스커피는 사다가 입에다 쭉쭉 빨면서 아니 호나가 뭐야? 거기 호나가 시동생 보고 F급이라 그래 뭐 B급이나 돼? 지금 그냥 이대로가 거기 못하냐? 못했어. 자, 방금 들으신 내용 영화 B급 며느리의 한 장면인데요. 싹 다 갈아엎어버리겠다는 당돌한 며느리와 머리 싸맨 시어머니, 그리고 그 박터지는 전쟁 속에 중간에 낀 남편이자 아들, 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유쾌 통쾌한 이 부부가 사는 법 설날 특집 속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입니다. 자, 순도 200% 리얼 다큐 영화 B급 며느리의 주인공 김진영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선호빈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선호빈입니다. 남편이 만든 영화군요? 네. 오, 그렇군요. 그 주인공은 이제 아내고. 네. 네. 어떻게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됐을까요? 그 집안에 뭐 모든 그런 민낯이 다 드러나는 영화인데. 네. 제가 나름대로 약간 너무 추악한 건 숨기려고 노력을 했고요. 은폐한 게 있습니까, 그럼? 뭐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이제 기분 안 좋으세요. 너무 심한 거 보시면. 그래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어머니랑 아내인 진영이랑 이제 갈등이 심해지는데 네. 사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요? 특히 선배 감독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너무 재밌다, 한번 찍어봐라. 그래서 이게 되게 보편성이 있구나. 그래서 프로젝트를 좀 서서히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구도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다 그러할 겁니다. 맞아요. 이게 다 어느 집이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저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남편들이 다 불편하고 가슴이 메이고 그렇습니다. 또.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자, 그래요. 우리 김진영님은 2018년에 개봉한 영화 B급 며느리의 주인공이자 작년에 책을 내셨어요. 네. 슬기로운 B급 며느리 생활의 저자시고, 선호빈님은 B급 며느리의 감독이면서 김진영님의 배우자신데, 네. 영화 개봉 당시 가부장제의 하이킥을 날린 영화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영화를 좀 소개하자면은 실생활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뭐 이렇게 대사하세요, 이렇게 액션하세요, 뭐 이런 지도 편달이 있었습니까? 편달이란 표현은 좀 제가 사실은 네. 의도한 적은 좀 있는데 이렇게 좀 해달라. 근데 네. 제 말이 좀 이렇게 안 먹히는 분들이라 다 실패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감독의 연출력이 전혀 닿지 못한 100% 어떤 그 리얼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담겼습니다. 네. 우리 선호빈 감독님은 어느 때 가장 좀 힘들었습니까? 이 시어머니와 아내의 그런, 어머니와 아내의 그 갈등 중에서 이거는 정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사실 이제 결혼 전에도 이렇게 가족이란 게 이렇게 뭐랄까, 가만사성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네.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우울해지는지 몰랐고요. 글쎄 너무 말이에요. 사실 우울했어요. 너무 우울했고. 저희가 제일 힘든 건 이제 사실은 저도 젊은 진영이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진영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머니잖아요. 저희 어머니라서 어머니가 이제 뭐 앞뒤는 안 맞지만 막 우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진영이 말이 맞지만 어머니가 또 그렇게 막 눈물을 보이시면 이제 좀 괴롭죠. 엄청 괴롭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선의를 알고 또 아내의 선의를 아는데 이 선의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악의를 가진 사람은 없죠. 네, 우리 아내가 들으면 안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남편으로서는 중간에 힘들고요. 우울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갈등을 있는 그대로 다
일단은 노력을 했죠. 있는 것들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근데 찍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영화를 찍기 이전에 네네. 두 사람의 갈등을 한번 좁혀보기 위해서 네. 조정자 역할을 한번 해볼 마음은 없었습니까? 제가 이제 어줍잖게 그러니까 되게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고민을 안 하지. 대한민국 남성들이. 뭐 잘해보자 하고 맞습니다. 그런 학습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뭘 하면 할수록 악화되더라고요. 사실은 개선된다기보다는. 예. 네, 그랬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신 애청자분들은 이런 경우에 우리 저 선호빈 감독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거 좀 한번 사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일 겁니다. 방치를 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그렇죠. 외면하거나. 네, 못 본 척했어요. 사실 아니, 저희 남편은. 끼어들어봐야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이럴 때 사실은 우리 김진영님께서는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 사실 제가 그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는 저는 오히려 남편을 못 끼게 했어요. 이게 내 문제고 이게 저희 집에서 이제 트레이닝 받은 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친정에서 트레이닝 해결할 받은 줄 대로. 알아야 한다. 이게 저희 집 트레이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남편 보고 끼지 말라고 이건 내 문제니까 빠져 이러고 제가 직접 부딪혔는데 이제 겪어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말일수록 자식인 남편을 통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나중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거친 말일수록 남편은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으로 말할 줄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남편의 중재를 통하는 것이 나았구나를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요? 그럼 중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좀 팁 좀 알려주세요.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는데 어떻게? 네. 어떻게 하더라? 몰라요. 본인이 하고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영화를 찍은 후에 한 가지 정말 결정적으로 변한 게 제가 제 책 첫 번째 챕터를 전화로 썼을 정도로 저희 시어머니가 전화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 전화를 끊임없이 저희 가정 생활을 통제하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아들은 뭐 좋아한다. 네, 이럴 땐 뭘 해야 된다. 뭐하니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전화로 간섭을 하셨는데 그 전화를 제가 남편한테 돌렸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통화해서 뭘 요구하는 일이 없어지셨는데 그러면서 사실 저랑 시어머니 간의 갈등이 정말 눈에 띄게 줄었죠. 모든 전화는 저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전화를 남편이 받게 하라.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겪었던 고충을 남편이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었구나. 이걸 많이 이해해주기도 했고 아무래도 어려운 이야기나 이런 것도 이제 남편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저와 어머니 사이에 뭔가 반목하는 일은 많이 줄었죠. 그래요. 아주 굉장히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고블리님 같은 경우에는 난감하지요. 어머니와 아내가 이렇게 의견 충돌을 빚을 때는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미봉책은 안 된다. 네, 절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영화 이제 촬영하시는 과정에서 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김진영님 같은 경우 그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뭐 촬영을 해도 전혀 설정을 한다든지 꾸밈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텐데 어머니는 굉장히 난감해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사실 촬영을 거부하셨고요. 처음에 거부하셨어요. 예. 설득하는데 한 1년 넘게 걸린 것 같고. 그래서 제 몰카도 많이 했어요. 몰카까지? 렌즈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이렇게 가방을 맨날 이제 놓고 아버지 너는 그 가방은 왜 이렇게 맨날 갖고 다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우겨우 이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하고 나서도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엄청 화목한 척 하시고 호비나 이거 좀 먹으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자연스러움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단계쯤 가시면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시던가요? 그게 제가 이제 약간 다큐 하는 사람들 노하우인데요. 카메라를 뻗쳐놓는다고 왜 삼각대에 이렇게 놓고 꺼진 척을 해요. 근데 이제 녹화는 돌고 있는데 꺼진 척해요. 제가. 그러면 꺼진 줄 알고 막 욕도 하시고 막 너 나쁜 놈아 막 이제 하시고 하세요. 의식을 안 하시고. 그럼 몇 가지 노하우.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진영님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거의 집에 항상 남편이 영화를 찍는 동안은 항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어요.
다큐 하는 사람이다 워낙에 보니까. 제가 무심하다 보니까 의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 알겠습니다. 켜지든 안 켜지든. 네. 알겠습니다. 영화가 이제 개봉된 후에 관객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의외로 놀랬던 게 저는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노인영화제에서 틀어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관객분이 거의 7, 80대 노인분이셨고 저희가 그 GV를 가는데 제가 나름 되게 긴장하고 갔어요. 혼날 것 같아서. 근데 그 집을 하러 들어갔더니 막 박수를 쳐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요? 너무 속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분들이 시집살이를 되게 고되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70대, 80대면.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감정이입을 하셨더라고요. 며느리한테 감정이입을 어머니한테 감정이입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어떤 세대를 넘나들어서 어필하는 지점이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고 가장 보수적인 반응은 이제 곧 며느리를 보실 50대 그 여성분들 굉장히 보수적인 반응을 하시죠. 이제 저런 여자는 며느리로 들이면 안 되는데 이런 반응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반대로 젊은 예를 들어 이화여대 상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대로 이제 에이 저런 시어머니는 없죠?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경우죠? 뭐 이러면서 SF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시어머니는 없을 것이다. 지금 저 영화가 극적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40, 50대들이 보면은 이제 분들이 보면 평범한데 시어머니 평범한데 이제 이러시거든요. 40, 50대. 근데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르고 공통적인 거는 제가 볼 때 뭐 항상 누군가를 욕한다는 거 관객들이. 뭐 며느리 남편 욕이 제일 많고요 사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김진영님께 그 예비 며느리이신 분들은 이래서 사실은 결혼이 좀 두려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팁을 좀 알려주세요. 아까 그 우리 성 감독님이 팁을 알려주셨듯이 우리 김진영님도 알려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자유롭게 노출하는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노출해서 생기는 불편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관객분들이랑 얘기해보면 그 불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자기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사는 것을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가 오히려 내가 이걸 감당하고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저희 시어머니랑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본인이 살아온 결혼 생활을 만족스럽게 생각을 못 하세요. 어느 순간에 본인의 결혼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힘든 삶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건 가족 안에서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혼 생활을 내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제가 원하지 않거나 제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저는 굳이 결혼이 아니라도 직장이든 사회 어디에 가서도 불편한 상황을 만나는 건 항상 마찬가지고 그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선 저는 표현을 할 줄 아는 용기가 어디서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이 특히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정에서 그렇게 말하기 훈련을 잘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표현을 잘 못하면 저희 아빠가 잠을 안 재우고 저희 막 반성문 썼어요. 집에서. 진짜? 왜 자기 의견을 똑바로 못 말했는지 저희는 막 보고서를 작성해서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지까지 막 각오까지 써서 아빠한테 이렇게 제출하는 게 저희 집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신영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는 어떠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사실 저는 남편의 그 집을 처음에 결혼하고 제가 봤을 때 마치 그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이렇게 사파로 본 가족 있잖아요. 막 명절에는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뭐 하하호호. 엄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 뭐 정말 전형적인 교과서에서 보는 것 같은 가족이에요. 명절에 그냥 무조건 모이고 엄마가 살뜰하게 가족을 보살피며 아버지는 바깥에서 뭐 경제활동을 하시고 그런 가족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랑 이렇게 언젠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야 나는 내가 요즘 세대 같았으면 난 결혼 안 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이 본인에게 많은 무언가를 남겨주지 못했다는 회한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어떻게 보면 100점을 받아도 될 정도로 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러나 그것이 본인에게 무엇으로 남지 않았다는 생각 또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참. 그런 어머니를 또 헤아리면은 마음에 또 네, 저는 사실 애잔한 마음도 있고. 네, 저는 저희 어머니 세대가 살아오신 방식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저희 세대가 당연히 그걸 반복하진 않을 거라는 걸 좀 이해받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네. 그 어머니도 시사를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사회 때. 아. 예. 시어머니.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죠. 예. 네. 성 감독님 어머니. 제가 모셨죠. 전주 영화제에서 사실 제일 먼저 공개됐는데. 예. 제가 이제 이런 일 있으면 꼭 모시거든요. 아들이 노는 줄 아시니까 자꾸 영화하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큰 영화제 있으면 모시는데 영화 감독이 사실 보편적인 직업은 아니죠. 네, 사실은. 노는 줄 아십니다, 부모님. 네. 예. 그래서 근데 아버지 어머니 이제 딱 극장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머니는 사실 부담스러워서 나가셨어요.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는 다 보시고. 예. 그리고 아버지랑 저한테 이제 얘기 이런 내용이 다 전에 듣고. 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현재 그 영화를 못 보신 상태예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보신 거죠. 예. 예. 부담스러우신 것 같고 사실은 개봉 때도 엄청 좀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남들이 막 이런 거 볼까봐. 네. 그래요. 아직 어머니가 못 보셨다. 근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전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예. 우리 딸을 고생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묘사를 해서 해야 되겠는가. 장인어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셔서 엄청 좋아하시고 막 역시 내 딸이야 뭐 그리고 잘 키웠어. 네. 저는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아서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또 명절을 맞아가지고 또 많은 또 가족들의 또 만남이 있게 될 텐데 올해 어떻게 명절 계획은 어떠세요? 어머니 만나십니까? 저는 이 방송 덕분에 시댁에 안 가게 됐어요. 그래요. 네. 방송 핑계로. 방송 핑계로. 예. 그래도 영화를 촬영한 이후에는 훨씬 더 어머니하고 좀 돈독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네, 저는 하나 정말 좋은 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명절이 다가오거나 시댁에 가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막 가슴이 떨리거나 마음이 안 좋거나 하는 게 처음에는 좀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했죠. 실제로 싸우는 기간 동안 제가 명절 아예 안 갔고 시댁에 그런 표현을 하면서 어머니나 저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표현하면 되고 더 이상 그렇게 불편한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이런 작업들이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선 미숙했는지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4251번 쓰시는 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또 방관자 부모님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들이 잘못한 거 알면서도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눈물 쏙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제 남편은 고개 푹 숙이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중간 역할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남편 말 부모님이 화났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면 화만 더 돋운다. 이럽니다. 그럼 후회라도 아니라고 부모님 이해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평생 말을 안 해서 그렇게 알고 또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좀 섭섭해할지라도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아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또 자식이니까 풀어지잖아요. 나중에. 하지만 아내는 잘 안 풀어집니다. 피곤합니다. 아내 편에 서주세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결혼을 한 부부가 사실 꼭 결혼까지 갈 필요도 없고 성인이 된 자녀는 사실 부모님과 분리돼서 사고하고 삶을 살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사실 정서적으로 부모님한테 통제받는 게 너무 익숙한 사회거든요. 저는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그 결혼해서 나와 같이 삶을 공유하는 아내와 어떤 결정을 하고 공유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것이 남편들한테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 때 정말 잘 모셨네요. 우리 두 분. 네. 두 분의 그 우애는 어떻습니까? 성 감독님. 저희 부부요? 네. 사실은 요새 좀 저희는 사실 많이 토론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새도 다시 좀 안 싸우다 많이 싸우는데. 근데 저희가 장점이 좀 잘 싸우는 것 같아요. 막 엄청 활발하게 얘기하면서 싸우고 또 싸움이 끝나면 또
그냥 털고 이거를 잘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두 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가족 영화 또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이 농담으로 막 하세요. 속편을 기대한다. 막 그러면서 다시는 안 할 거다. 막 그러는데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고민되는 영화는 그러니까 고민의 결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그렇죠. 먹고 이제 그러면서 요새는 사실 교육이 엄청 고민이라서 B급 학부모가 나올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그때 기다렸다가 반드시 제가 또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주 재밌게 사는 그러면서 당차게 사는 우리 B급 며느리의 선호빈 감독 또 그의 배우자이신 김진영님 진심으로 오늘 행복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종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예,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사람이 26명으로 늘었으며 확진자 수는 860명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검역 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검역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20일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야는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강행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신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했다며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해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을 끌고 하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의 검찰 무력화, 사법방해가 극에 달하면서 더 이상 특검 논의를 자제할 수 없게 됐다며 특검을 통해서 난폭한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새해에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게 하고 건강한 공동체 가치와 규범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설 연휴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주식 편집장은 고향이 있습니까? 저는 고향이 있죠. 고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제 인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향이 다 있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고향은 서울이 아닌 뭐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비수도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에요. 인천입니다. 인천. 아버지 어머니 고향은 혹시? 아버지는 부산이시고요. 부산. 어머님은 강원도시고요. 강원도 어디세요? 강원도 연천이십니다. 연천? 네. 연천은 경기도인데. 그래요. 가깝죠? 제가 지리에 좀 약해서. 철원하고 연천이 가깝습니다. 예. 강원도 철원이죠. 예. 자, 그래요. 정주식 편집장. 그러면 올해 가족들끼리 만남 있습니까? 예, 내일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디로 가세요? 가까워서요? 인천 댁에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진행자님? 저는 집이 좀 먼 곳에 있어서. 집으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오늘은 설날, 이 말만은 절대 안 된다. 이거까지 꼽아주신다고 들었어요. 그 명절 잔소리 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고 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다뤄달라고 하는 제작진의 긴급한 교체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명절 잔소리에 대한 제작진의 두려움이 반영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명절 때마다 회자되는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읽어드리면 대학 어디 갈 거니? 라는 질문이 10만 원에
책정이 돼 있고요. 그래요. 취직 어디로 할 생각이니? 라는 질문이 20만 원. 네. 그리고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라는 질문이 30만 원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 끝에는요. 잔소리는 선불이오니 요금 지불 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는데 잔소리가 불편한데 뭐 돈을 받으면은 뭐 사실 그 잔소리를 받을 만하죠. 예. 네, 잔소리 할 거면 돈으로 주세요. 뭐 이런 그렇지, 이야기인데 이런 메뉴판이 만들어진다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좀 명절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본인들은 뭐 안 불편합니까? 본인들도 불편할 텐데. 그렇죠. 연봉을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실제로 제 주변에 좀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 명절 잔소리 때문에 일부러 약간 그 연휴 때 당직을 잡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향에 안 내려가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를 만드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니 그 성인 3,50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스트레스를 받냐 물었더니 58%의 응답자가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을 했고요. 그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그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지 않냐라고 물었더니요. 가장 많이 꼽혔던 질문이 앞으로 계획이 뭐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그 인생 계획을 물어보면 답하기 곤란하죠. 네. 갑자기 막 친지들 앞에서 막 인생 PT를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듣고 싶지 않은 말로 취업은 언제쯤 할 거니? 그 다음이 아니 그 자기가 그 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뭐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나 때는 말이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어서 결혼해야지. 순으로 듣고 싶지 않은 질문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요. 유트루라고 하는 크리에이터가요. 그러니까 명절 잔소리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대처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걸 그래요. 보면 이제 친지가 결혼 언제 하니? 라고 물으면 내일이요. 그리고 취직 안 하니? 라고 물으면 해야죠. 어머 살쪘니? 라고 물으면 좀 쪘어요. 그러니까 너는 갈수록 못생겨지니? 라고 물으면 그러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웃으면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서 이어지는 잔소리 공격을 막아라. 이런 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고들면 어떡합니까? 파고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머 너 살쪘니? 네 좀 쪘어요. 얼마나 쪘는데? 이런 식으로 파고들면은 그것도 참 불편하다고요. 아니 근데 그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그 참 살쪘니 이런 공격을 하는 친지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게 좀 서로 간의 근황을 알아야지 좀 대화가 진행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로 좀 질문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직 언제 할 거니? 뭐 공부 잘하니? 뭐 이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혹은 뭐 요즘 뭐 공부하느라 좀 많이 힘들지?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이 좀 편하게 근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좀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좀 서로 간에 좀 스트레스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 주인공은 누굽니까? 중견 배우 김학철 씨가 21일 고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장례식장에서요. 본인의 유튜브 먹방을 진행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 김학철 씨는 그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박수리 장군 역할을 맡았던 연기파 배우죠. 네. 그 요즘에 좀 장례식장에서 좀 이런 식의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앞에 유가족 한 분을 앉혀놓고 혼자서 이야기를 했던 8분짜리 분량의 그 먹방 영상이었는데 이게 장례식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찍는 게 과연 조문 예절에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김학철 씨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조금 성급한 것 같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경제계의 신화 같은 거목을 조문한 자리를 영상으로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인을 추모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발언을 하시긴 했어요. 제가 영상을 보면 저 말이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재계 거목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학성이 있는 CEO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방송을 시작하긴 했는데 뒷내용을 보면 대부분 조문과는 무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먹방을 찍었더니 조회수가 37만이 나왔다던가 10분짜리 영상을 짧은 영상들을 젊은 애들이 선호한다. 광고 시장이 이미 유튜브로 넘어왔다. 뭐 이런 식의 유튜브 마케팅에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신격호 회장을 기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떠나서 네. 이게 상식적으로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먹방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가지도 않고요. 여기 좀 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일종의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본인의 비즈니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남의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 그럼요. 무례한 장례식장 가서는 그냥 추모만 하는 게. 그렇죠. 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방송에서 김학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드라마는 편집할 수 있지만 인생은 편집할 수 없다. 네. 인생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바로 이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 본인이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이야기는 뭡니까? 예, 짧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요. 네. 고등학생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그 춘천의 한 닭갈비 집에서요.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던 도중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했는데 이 학생이 나는 고등학생이라서 술을 마실 수 없다면서 여러 차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감이 좀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서 민병희 교육감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팬이라고 해서 소주 한 잔을 나눠 마셨을 뿐이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며 설사 내가 그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그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인가라고 되물어서 더욱 그 논란을 부채질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이 저 학생한테 술을 권했다면 그는 다른 문제가 되죠. 그렇죠.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뭐 어른이 술 한 잔 따라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청소년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훈훈한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이 사실이 알려진 계기가 술을 마신 당사자가 직접 방송사에 제보를 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 제보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마시면 못 마시게 해야 할 사람이 술을 권한다는 게 좀 아니다 싶어서 직접 제보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아침부터 이어졌던 고속도로 정체가 빠르게 풀리고 있는데요. 상습 정체 구간에만 막바지 귀성 차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고향으로 빨리 가려는 마음 때문에 귀성길에 사고가 더 많이 나니까요. 여유를 갖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돌발 상황이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공주휴게소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1km 구간이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나들목 6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서울시 구간인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고요. 반대 부산 쪽도 한남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충청권인 목천 부근에서 천안 휴게소 부근과 옥산 일대 지나기 답답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오창 부근에서 서청주 부근이 밀리고 있습니다. 또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남풍세에서 차량터널 사이 또 정안 휴게소 일대에서 차들이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약 9년 뒤 되팔면서 4조 6천억 원을 벌어나갑니다.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 지난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바로 블랙머니.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여기서 대한은행은 외환은행. 외환은행을 먹은 주체는 론스타라는 외국계 사모펀드. 외환은행을 팔아 4조 6천억을 벌고 이 나라를 떠났건만 아직 한국으로부터 덜 받은 돈이 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즉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하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되파는 걸 우리 정부가 지연시켜서 47억 달러, 우리 돈 5조 4천억 원을 손해봤으니 이걸 배상하라는 겁니다. 론스타의 탐욕을 개탄하는 걸로 그치던 찰나 KBS가 문서 2개를 입수하는데 KBS 탐사보도부가 입수한 문서는 2개입니다. 워싱턴의 중재판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일정으로 따져보니 론스타가 최초로 제출한 중재 신청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답변,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한 론스타 측의 반박 서면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문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 문서의 가치.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최초로 알 수 있는 문서이죠. 요약하자면 론스타는 4조 6천억 원을 벌어나갈 수 없었던 터. 당연히 5조 4천억짜리 소송을 걸 수도 없었던 일. 왜냐? 론스타는 산업자본, 즉 비금융 주력자였기 때문. 산업자본, 즉 비금융 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51%의 지분을 확보하며 외환은행을 삼킨 것. 권영국 변호사 이야기.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느냐 하면 원래 취득할 수 없는 지분으로 불법적으로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른 자기가 이익을 못 봐서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몰랐던 것일까? 이길 수 있었음에도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다면 우리 금융당국은 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나가게 했느냐? 그래서 4조 6천억을 들고 나가게 했느냐? 매각 전인 2011년 KBS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론스타가 일본에 갖고 있는 골프장이 100개가 넘고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론스타의 매각을 도왔다는 말. 그 누구는 다름 아닌 한국인. 이해하기 어려운 분쟁 대응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론스타 편에 섰던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금융 관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며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합니다. 론스타가 2012년 1월 27일 기준으로 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다. 곧 산업자본이 아니다.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팔고 수익 남겨서 해외로 나가도 된다는 취지의 이 말을 한 사람은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 그에게 KBS 기자가 찾아가 물어봤는데 그거는 감독원에 물어볼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도 KBS 기자의 질문을 피할 수 없었는데 당시 판단이 미숙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취재를 그렇게 무슨 전제를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맞지 않아요. 지금 그나저나 추경호 전 부위원장은 언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나? 2016년 당시 그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 공천됐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저는 지역입니다. 내 고향인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이제 당신의 힘을 다해야 되겠다.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당시 친박 실세였던 추경환 의원. 추경호를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우리 대통령의 체면이 살고 달성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KBS 뉴스9에 나온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제 가장 중요한 논점, 그리고 론스타의 입장에서 가장 아픈 논점이 당신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우리나라 은행법을 어겨가면서 주식을 취득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위법한 행위인데 이거 매각해서 이익을 구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늦어졌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애초에 소송이 성립하지 못하도록 최초 단계에서 강력하게 막았어야 한다. 범죄 의혹의 꼬리가 드러난 마당. 이대로 덮어야 하나? 영화 블랙머니의 한 장면. 경제의 여야가 어디 있다고 겁을 먹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 경제는 우리가 움직여.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 경제는 우리가 움직여.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 경제는 우리가 움직여. 서태지와 아이들의 1996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 듣겠습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 그 모든 범죄와 살인을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 마약, 살인, 테러 그 모든 것을 규격했어 넌 많은 걸 잃어가게 됐네 우리의 일생을 과연 누구에게 바치는가. 총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출사표, 의석을 지키기 위한 표심을 잡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이야기. 21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 2020 의석전쟁.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부터 방송하는 뉴스볼드 최영일입니다의 진행자.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모레하고 내일. 내일과 모레죠. 네,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 생방송합니까? 생방송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희는 명절도 없죠. 예, 네. 그래요. 외신 전문인데 저희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뭐 확산이 세계적으로 이만저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계속 저희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KBS 1라디오 24시간 365일 다 생방송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요 그렇죠. 시간은 웬만하면 그렇죠, 또 이 시간을 또 저희가 생방송으로 엮어가고 있으니까요. 빠른 정보, 신속한 뉴스, 신뢰 있는 뉴스 이건 바로 KBS 1라디오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각 정당 의석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네. 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더불어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08석, 바른미래당 20석, 새로운 보수당 8석, 대한신당 창당했죠. 7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은 같은데 자,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라는 당이 생겼어요. 당 이름이 미래를 향한 전진 4.0입니까? 그래서 이제 줄여서 전진당. 의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죠. 이현주 의원이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원내정당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래요. 여기에 무소속 17 해서 이게 당이 몇 개입니까? 이거 어떻게 총선 치르죠? 큰일이네요. 무소속이 17석이나 돼요? 무소속이 지금 이 대한신당이 7석 빠지니까 10석으로 줄겠네요. 10석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한 대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우려하셨어요? 아니, 당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다당구도인데 이게 훌쩍 이 지난 2016년 총선으로 가보시면 그때도 이 분당과 탈당 러시가 이어지면서 국민의당이 생겼고 제법 돌풍을 일으켜서 양당 구도가 깨졌다. 캐스팅 보트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캐스팅 보트가 한둘이어야죠. 몇 개입니까? 지금 4+1 협의체라 그랬는데 21대가 이렇게 원내 구성이 되면요. 이건 7+1 협의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성이 높아지는데 유권자에게 좋은 것일까? 사실 전 다당제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국민의 다양성을 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인데 조금 이거는 과하다. 그리고 또 이제 어찌 보면 좀 반짝 정당들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좀 지분을 강조하기 위한 상당히 있거든요. 물밑으로는 이제 통합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통합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여서 통합이 될지 이게 3개월도 안 남은 총선 걱정입니다. 전에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은 투표용지가 이러다가는 미터를 넘어갈 수가 있다. 1점 몇 미터 된다고 한번 가상 공개한 적이 있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필경 수개표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기계가 그 1미터짜리 종이를 어떻게 다 읽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재밌겠어요. 그리고 또 개표하는 이 개표 요원들도 종이 하나가 눈이 얼마나 아플까? 1미터가 넘어가 버리면 그거 어떻게 걸다. 근데 여기다 보시면 지금 아직은 안 만들어졌지만 준비 중이지만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예정 중이잖아요. 네네. 불출마 의원을 몇 명 보내서 이 순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원외 정당이 아니라 원내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지금 몇 개 정당이 더 생길지 몰라요. 지금 미래민주당, 민주당은 위성 정당 절대 안 한다 했지만 또 이 지지자들이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그 어떤 지지자들입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미래민주당? 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위성 정당이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보는 여당 지지층 일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되면 정말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그래요. 미래민주당 누가 이거를 뭐 인천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당은 원외 정당들도 있잖아요. 이제 뭐 기독자유당도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뭐 이미 거기 창당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비례대표 후보까지 다 정했어요. 또 지금 굉장히 이게 흥미롭지만 뭐 이제 재미 반 또 진지 반인데 허경영 총재도 또 국가혁명 배당금당 그 외에 또 다른 정당들이 막 생기고 있어서 또 이 규제철폐당 같은 주로 IT 기업 측에서 모여서 만드는 정당도 추진 중인 것 같고요. 용지는 길어진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 기독자유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비례대표 1번이 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전 국정원장. 아주 극우 개신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선. 2번이 그 장경동 목사라고. TV에 많이 나오는. 나오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기독자유당을 좀 이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전광훈 씨가 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를 계속 주도하는. 근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건 아주 개인적으로 동네 성당에 갔더니 이 성당에서 저희 신자 중에 제가 이제 정치평론하는 걸 알아보신 신도가 저희 김문수 성도도 나오세요. 그랬는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 말씀이십니까? 근데 그분은 주로 정광훈 목사님 집회에 나가시잖아요. 그 교회 또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정치인들은 지금 성당도 나옵니까? 아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원래는 그분이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이었어요. 그럼 이제 또 개종을 하셨나 보다.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말이죠. 그 선거 때가 되면은 종교가 다 개불리기 됩니다. 제 지난주에 뵀던 한 의원님도 종교가 4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개불리기 뭐냐면 개신교, 불교, 가톨릭. 우리나라 5대 종교, 5대 종단. 원불교도 들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설 연휴를 맞아서 이제 각 당이 설 밥상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마다 가서 뭐 귀성 인사도 하고 말이죠. 메뉴 선점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공약으로 지금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수막 같은 걸 보면 조금 감성적이에요. 명절이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언제나 국민 곁에 서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바른미래당은 이제 입법 성과를 강조합니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그 임재훈 의원의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또 유치원 3법 하면 또 박용진 의원을 또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좀 섭섭해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나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안도 처음엔 백혜련 의원안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마지막에는 또 윤소화 의원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표 발의는 그런데 여러 명 의원이 같이 서명하는 거기 때문에 또 누가 주로 주도했느냐 여기에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럼요. 그런데 전 정의당이 재밌습니다. 정의당은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고요. 완전히 이제 감성 호소인데.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쌍따옴표로 돼 있고 안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라떼. 저 같은 세대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안 궁금하다. 이게 바로 이제 정의당의 그 이번에 명절 캐치프레이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김용민 DJ와 제가 세대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B급 며느리 김 작가님 나가시면서 어유 너무 귀여우세요. 그래서 누가요? 김용민 DJ가 너무 귀엽다고 그러셔서 뭐 독특한 취향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취향은 존중해줘야죠. 어쨌든 요거 나 때는 말이야 안 궁금해하니까 젊은 세대에게 저 같은 라떼 세대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묻기 전엔 웬만하면 뭐 이렇게 자기가 과거에 뭘 했는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현수막에서 제가 자유한국당을 뺐는데 그럼 섭섭해하시겠죠. 여기 한 4가지 정도의 구호가 현수막에 달려 있는데 조금 이념
적이에요. 예. 자유대한민국 찾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어디 간 걸까요? 네. 지금 상태가 자유대한민국 상태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설 밥상 민심이 중요한데 여당은 민생, 야당은 정권 심판 이렇게 맞습니다. 내걸고 요약하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느 게 더 밥상에서 주목받을 화두가 될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은 다양하죠. 네네. 저는 그냥 쉽게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하지만 저 같은 어떤 정당 소속이 없는 일개 시민은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정권 심판이 아니라 정치가 균형을 잡고 바로 쓰는 것. 그렇죠. 좀 올바른 보수가 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는 거 너무 중요해 보여요. 보수의 통합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 싸우고 긍정적인 대안 내는 야당이 있으면 좋겠다. 정부도 잘못하면 회초리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스스로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에게는 경제 올인이에요. 1호 공약 보시면 이 공공 와이파이도 이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장면처럼 청년층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겠다. 경제 활력을 살려내겠다. 모두 다 경제부터 살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중심 이 여당 쪽의 총선 전략과 정권 심판론 이 야당 쪽. 하지만 다 민생으로 수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소속이 10석이 아니라 9석이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맞네요. 네, 자 오늘 용 퀴즈 정답은 땅콩이었습니다. 당첨자는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